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전에 공지했듯이 달빛 특강이죠. 11월, 12월 필수 개념 과정에서 배웠던 테마의 지문들을 쭉 한번 정리하는 날이니까 이 지문들은 1년 내내 계속 봐야 될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교재가 있으면 교재로 공부하셔도 되고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출력하신 건 이걸로 보되 한번 수업을 듣고서 이걸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다 내 걸로 만들고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면서 막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한 것들을 다 옮겨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을 딱 들으면서 이 지문은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네. 이건 좀 아리까리하네. 아리까리 어찌됐거나 좀 어중간하면 이렇게 세모 표시나 X 표시 같은 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동그라미 친 거 아는 거 말고 내가 조금 어려웠던 거나 이해 안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 번 보면서 이걸 적어도 2번 정도로 확인하시면서 이걸 버리고 이건 그럼 내 거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달빛 특강이고 밤에 시작하는 특강이라서 원래 항상 특강은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스마트 패스에서 저녁에 시작하는 특강이라서 달빛 특강 이렇게 정한 거고. 자, 우리 보죠. 테마 2에 자, 부동산의 개념을 배웠어요. 스마트 학개론 16페이지고 한번 보죠. 지문들. 자,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게 중요한 단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건 부동산의 개념을 뒤에서부터 읽었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겠다? 복합적으로 보겠다. 이때 복합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다?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내용에서 법경기 측면으로 이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복합 부동산과 헷갈리면 안 돼요.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 일체로 거래될 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은 복합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겠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이때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이걸 외워야죠. 5가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뭐가 있다?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꼭 기억해놔야죠.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건 중요하죠. 이걸 풀었으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했어요. 암기 코드가 있었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그래서 위는 위치를 얘기하고 위, 간이 안 좋은 환경과 자연 이렇게 환자다 이렇게 외워야죠. 그러면 생산재, 자산은 얘는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땡큐하고 맞아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봤을 때 법경기 이렇게 볼 때 법률적 측면에서는 민법상의 협의의 부동산이 있었고 넓은 측면에 광의의 부동산이 있었죠. 자,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이건 협의 부동산이고 광해 부동산은 여기 하나를 더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뭘 포함해요?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취급해주는 이유가 부동산과 유사하게 공시방법, 등기 등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준부동산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이렇게 보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 자, 4번에 보죠. 그리고 지문을 잘 보면 이 특강자를 보면 이렇게 뭔가 희미하게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건 틀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평이하게 나와 있는 건 옳은 지문이고 어떤 지문에 이렇게 굵게 좀 희미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것들은 틀린 부분을 얘기하니까 혼자 공부할 때도 확인하시면 되고. 네 번째 보죠. 자, 물리적 개념, 기술적 물리적 개념, 눈에 보이는 거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웠던 거죠.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자, 유형적 측면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경기에서 법과 경기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측면인데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의 개념인데 기술적 물리적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얘만 유형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유형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말과 연결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제거하여도 라고 했어요. 또는 분리하여도. 우리가 원래
움직이는 건데 얘가 붙어 있으면 토지나 건물에 붙어져 있으면 정착물이 되면서 부동산 취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리하여도 또는 제거하여도 이렇게 나올 때 자, 분리하여도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또는 제거하여도 자 그러면 여기에 붙어져 있는데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켰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착물이 되려면 떼어낼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던 거다. 그래서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 취급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분리하여도 보니까 여기에 정착물로 취급한다라고 되었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손실 없이가 아니라 손실이 있어야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고 자 6번 보죠. 자 부동산으로 간주된다라는 건 정착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럼 정착물로 취급하려면 건물에 붙어 있을 때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붙어져 있어야 돼요.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잘 오랫동안 붙이려면 임차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내가 오랫동안 붙일 이유로 부착했던 걸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착한 거, 임대인의 정착물, 임대인의 부착물을 정착물로 본다라고 봐야 돼요. 자, 임차인이 부착한 건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본다? 동산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산을 봤을 때 나무 중에 정착물로 취급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 중에 가식수목이죠. 임시로 심어놨던 거, 가짜로 심어놨던 거. 자, 나무를 한번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등기되거나 등기되면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독립정착물, 토지정착물에서 자, 그 다음에 알아서 잘 자라는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는 얘는 종속정착물. 그러니까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단 유일하게 가짜로 심어놓은 거, 임시로 잠깐 심어놓은 거,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걔는 뭐다? 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였죠. 자, 7번에 보죠. 자, 민법 규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미채굴 광물, 즉 아직 채굴하지 않은 토지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이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자, 지하수는 포함돼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 땅 아래 있는 지하수는 내 거 맞아? 맞아요. 지하수는 권리에 포함되는데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광업법에 따로 별도의 소유권을 지정해 줘야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자, 8번에 보니까 지중권, 지하권, 지하권을 다른 말로 지중권이라 그래요. 땅 중간, 즉 땅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이렇게 지표가 있을 때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까지 미치냐라고 할 때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까지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뭐라고 하냐면 입체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입체 공간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런 거였죠. 자, 이때 무한대는 아니에요. 개인관리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 제한 이렇게 거리가 있고 이건 다 정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일정 공간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개인 권리의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지하권에 여기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포함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뭘 쓰냐면 우리가 토지를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를 개발할 때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용적률,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공중권의 대표적인 것을 용적률이었고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용적률과 관련됐는데 정부가 이 토지를 개발하지 마라고 해서 규제를 했어. 규제했더니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게 해서 얘가 발생하는 토지 소유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야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가 뭐다? 개발권 양도제가 있죠. 이때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
양도제는 이때 말하는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양도 이전해서 보상 얻어라 라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면 얘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미실시 제도였죠. 미실시. 이건 이제 공중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8번 보죠. 자, 지중권 지하권, 즉 이 지하에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자, 이 지문이 감정평가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어요.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표에 고여 있거나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죠. 이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용수권이라 그래요. 용수권. 자, 용수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수권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표권이에요. 지표권. 그러니까 이때 여기 있는 물은 지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지표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좀 적어놔야 돼요. 지표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이라고 한다. 그럼 지표권에 포함됐다라고 해야 돼요. 이 지문들이 이제 1년 내내 자주 봐야 될 지문들이에요. 잘 정리해서 옳은 거,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옳은 것들은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키워드를 잡는 게 쉽진 않아요. 계속 그냥 동그라미를 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3개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동그라미를 이렇게 계속 쳐보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 라고 시간이 되면 이제 실력이 갖춰질 거니까. 자, 테마 3으로 넘어가서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이건 매년 100%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의 분류는 올해도 나왔고 내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의 분류. 자, 봅시다. 1번에 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으로, 자,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 용지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을 만들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택, 상가, 공장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이 2개를 포함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택지라고 얘기하죠. 부지가 아니라 택지. 택지라고 나와야 되고, 택지를 공법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대지라고 얘기해요. 대지. 택지나 대지라고 해야 되고, 자, 부지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만 하는 바닥 토지는 무조건 부지라 그래요. 가장 넓은 포괄적인 용어로서 부지. 바닥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부지라고 쓸 수 있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부지란 말은 쓸 수 있다. 자, 2번째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덩어리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하죠. 필지가 아니라 획지. 자, 필지는 뭐예요? 필지. 자, 얘 필지가 나오면 딱 등기, 등록 단위다 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단위. 자, 등기부에 또는 시적에 등기할 때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는 거예요. 자, 등기, 등록 단위라는 말이 나와야 필지고, 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죠. 소유권 범위. 자, 소유권 범위로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돼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이 토지의 분류는 필지라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는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필지고,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 이렇게 나오면 획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앞의 내용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3번째 보죠. 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감정평가상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용도 지역. 공법에서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을 다양하게 구분하긴 하지만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고 나오면 딱 3개예요. 택지, 농지, 임지 이 3개밖에 없다. 자, 용도지역 간에라고 나왔어요. 별표죠. 별표. 간에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나왔어요. 전환되고 있는.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하냐? 후보지죠. 암기 코드가 있었죠. 후간 이내.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이면 후보지, 후간 이내. 그래서 얘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자, 낮이는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죠. 자, 건물 및 정착물이 없대요. 건물 및 정착물이 없다. 자, 그리고
지상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대요.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토지를 낮이라고 한다. 맞아요? 맞죠? 자, 낮이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토지, 비싼 토지를 낮이라고 얘기하죠.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 제한은 있다라고 해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얘가 별표예요. 얘가 공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되고 공법상의 제한은 모두 다 받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론에서 공법상의 제한 나오면 이건 감정평가까지 계속 따라다닐 건데 이 말 나오면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항상 나와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는 상태. 낮이에 대해서 옳은 지문이고. 자, 5번 보죠.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없대. 등기부는 없는데 바다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라고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빈지. 이 빈자가 물가빈이에요. 물가빈. 물가빈. 바닷가의 빈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닷가. 자, 그런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여기에 별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얘를 이제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고 이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활용실익은 많다, 적다?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하죠. 정반대는 뭘까요? 자,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돼. 등기부는 있어. 근데 경사가 져서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지라고 하죠. 그래서 얘와 정반대로 이렇게 정의되는 토지는 법지라고 해야 돼요. 법지. 이 토지 분류는 무조건 나오면 시험에 맞아야 되니까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해변 토지, 바닷가를 빈지. 등기부는 없지만 바닷가라서 활용실익이 많고, 근데 정반대로 소유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왜 없냐? 경사져서 이용을 못한다. 이런 토지를 법지라고 한다. 자, 8번 보죠. 자, 보니까 건부지 중이라고 나왔어요. 건부지 중. 그러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럼 이 토지는 건부지겠네요. 맞아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건부지라고 할 수 있죠. 택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택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택지가 좀 더 큰 개념이죠. 택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를 택지라고 하니까, 자, 이 토지는 건부지이자 택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네.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공지.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라고 해야죠. 자, 공한지는 뭐예요? 공한지.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고 하죠. 근데 비워두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공자가 비워둘 공자니까. 자, 이건 도시토지 중에서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야, 도시토지는 개발 토지를 도시토지라 그래요. 개발한다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비워뒀대. 뭐 했다는 거예요? 알박기 했다는 거야. 투기를 했다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 그래서 예전에 얘를 야, 투기한 거네 라고 해서 공한지세를 물려야 되겠다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야, 건물을 안 지어서 세금을 내라고? 그럼 막 줘야지. 아무렇게나 막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나서 야, 문제가 더 심각해지네. 그래서 바로 뭐 한 거다? 폐지된 이 세금을 공한지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정책론에서 자, 얘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5가지가 있었어요. 배웠어요? 배웠어? 우리 그 배우님이 양택조 이렇게 있었잖아요. 양택조 공 이렇게. 양택조 공. 기억이 안 나? 일단 보죠. 5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양택 조가 초였어요. 토지 초과이득세. 그 다음에 공이 공한지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는 있죠. 근데 종합토지세가 얘가 폐지된 거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있어. 네.
그거 매년 나왔던 거예요. 6년 연속 나왔던 거예요. 자, 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시 한번 개발권 양도제, 그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한지세, 종합토지세 이 5가지가 현재까지 시험에 나왔고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죠.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4개는 폐지된 제도 이렇게 나왔던 거고 자 그때 나왔던 공한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 나오면 이건 공지라고 나와야죠. 그러면 자 건폐율과 공지의 관계를 한번 잠깐 생각해보죠. 건폐율이 상향됐어. 그러면 바닥의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지의 면적은 뭐한다? 줄어든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건폐율과 공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7번 보죠. 자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죠. 물에 떨어졌다, 물에 잠겼다, 가라앉았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포락지. 뭐 왜 그랬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물에 잠겼다, 물에 가라앉았다 그럼 무조건 다 포락지.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에 물 밑으로 잠겼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포락지. 답으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자 8번에 보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채비질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오늘 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언제 들어봤어요? 도시개발사업 어떤 단어에서 들어봤어요? 도시개발사업 자 이때 도시는 무슨 도시야? 신도시. 신도시 개발사업이라 그랬어요. 이건 정책론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될 가격을 직접 통제한다라면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이었죠. 그러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 중에서 공급자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 이때 중요한 건 간접 개입을 외워놔야죠. 간접 개입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개발 보조금 정보. 왜 입이 그냥 가만히 닫혀져 있어. 이거 외워야 돼 다. 자, 정부의 간접 개입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워놔야죠. 개발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정보 지원 정책이죠. 가격 공시제도 같은 거. 이건 정부의 간접 개입. 자, 이건 정부의 직접 개입 중에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때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일단 한번 잠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만큼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미개발 토지예요. 미개발 토지. 자, 그런데 정부가 이 땅을 다 사버려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예요. 넓은 영역에 하나의 도시를 만드니까 넓은 부분에 하나의 미개발이 있는데 정부가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주민들에게 야 개발을 해줄게, 동의를 해줄래? 라고 해서 동의를 얻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발한 토지로 바꿔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블록을 지정하고 구획을 정리하고 여기다 도로를 다 까는 거예요. 도로를 뭐라고 하냐면 기반시설이라고 공포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기반시설을 갖췄어. 그래서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개발토지라고 하고 이 개발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도시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땅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의 갑이 땅이 있었어. 요만큼이 갑의 땅이 있었는데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똑같은 면적이 있는데 면적을 똑같게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이때 미개발 토지는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지. 여기는 개발 토지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꿔놓은 거야. 도시 토지로. 그럼 값이 비싸겠죠. 가격이 똑같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 면적이 줄어들겠죠. 요만큼만 돌려주는 거예요. 갑에게. 자, 돌려준다. 정부가 샀다가 파는 게 아니라 재매각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재분배라고 해요. 이때 돌려주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환지.
엄청나게 중요한 학개론에서 자, 환지 사업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이건 수용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은 재매각이에요, 재분배예요? 재분배예요. 자, 이때 가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돌려주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건 비싼 땅이고 이건 싼 땅이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면적 줄어든 만큼을 감보율이라 그래요. 감보율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돌려줘. 그럼 남는 땅이 있겠네. 이 남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보류지라고 얘기해요. 보류지, 남는 땅. 환지되지 않는 땅이에요. 이 환지되지 않는 땅 보류지의 정체를 좀 확인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비지가 있고 하나는 공공용지가 있어요. 자, 이 채비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이에요. 비용을 충당한다. 이걸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때 이 채비지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이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되지 않는 땅을 채비지. 여기에 학교, 공원, 뭐 도로 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공용지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써야 되는 토지를 공공용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업을 환지 사업이라고 하고, 환지 사업은 재매각이 아니라 뭐다? 재분배다. 자, 이 사업은, 개발 사업은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신개발이죠. 원래 개발된 토지가 낙후되어서 다시 도시로 개발하면 재개발이겠지만 미개발 토지를 최초 도시로 바꿨으니까 이건 무슨 방식이냐면 신개발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개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 이때 도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신도시니까 신개발이다. 돌려주는 거니까 환지, 재분배를 얘기한다. 이때 돌려주지 않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보류지라고 하는데 이 보류지의 정체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 이 채비지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공용지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만 딱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개발이익이 있었어요. 개발이익.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개발이익.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 했을 때 발생하는 사업 이윤을 얘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틀려. 우리 배웠잖아.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부담금에서 개발이익은 얘는 개발 사업 했을 때 사업 이윤과는 관련이 없고 개발 사업을 하면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이거 뺏어서 정부가 좋은 데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건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얘는 지가 상승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그랬어요. 이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자, 이 개발이익을 정부가 잘 환수할 수 있겠냐는 걸,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해요. 근데 보죠. 자, 일단 미개발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이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개발 토지로 바꿨을 때 돌려주는데 가격 똑같게 돌려주죠. 자, 개발하면 땅값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면적을 줄였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때는 개발이익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가. 즉 도시로 개발이 되어서 비싸진 만큼은 면적을 줄여서 그대로 돌려줬으니까 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가격을 똑같이 동일하게 돌려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 얘를 돌려준 다음에 이제 얘가 갑의 땅이 됐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인구가 많아지고 개발이 이제 막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러면 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 누구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 거죠. 원토지 소유자에게 대부분이 귀속돼요. 이걸 정부가 다시 뺏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그래, 우리 처음 한번 배웠으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 안 되겠지만,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건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환수가 어렵다요. 그럼 이 개발이익은 다 대부분 누가 가져간다? 원토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지문이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될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어찌되거나 자,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지문 하나 설명하려고 잠깐 제가 이론을 잠깐 설명했는데, 자, 봅시다. 8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경비, 이건 공사비 얘기하는 거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돌려주지 않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 한다. 옳은 지문인 거죠. 이게 나왔으니까. 그럼 돌려주는 토지는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자, 9번 봅시다. 9번 획지라고 나왔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덩어리 토지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얘는 획지는 아니고 얘가 두 필지 이상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가 떼어놓을 수 없는 덩어리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지라고 나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서 어렵게 나온 건 얘가 한 필지 이상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별표 두 필지 이상을 얘기해야 된다. 일단지를 얘기할 때. 자, 10번에 지가 공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표준지, 공시, 지가.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죠. 그럼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는 뭐라고 한다? 표준지라고 한다.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라고 해야죠. 표준지. 잘 정리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해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볼 때 다 보지 말고 처음에 알았던 건 다시 계속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 남을 거니까 틀리거나 잘 몰랐던 것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1번 보죠. 자,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개층이에요. 5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층이라고 해야 돼. 개층. 몇 개층 이상, 이렇게 5개층 이상이죠. 자, 암기 코드가 있었죠. 아파트 연세 가중 4433 66 660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이하인데 얘 첫 번째만 뭐 초가고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됐었어요. 다 얘도 660, 얘도 660인데 그러면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3개층 이하 660 이하가 똑같네. 그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때 구분할 때 다중주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즉 학생과 직장인이 오래 거주하는 곳으로서 여러 개 있네. 옛날 하숙집 얘기했었어요. 하숙집. 독립된 구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독립구조가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독립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라고 나와야 돼.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라고 나와야죠. 3개층 이하, 이건 개층을 얘기한다. 층이 아니라 개층. 자, 얘는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의 합이, 건물의 총 연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하나만 초가, 연립만 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연세는 공동, 가중은 단독 이렇게 된 거죠. 자, 12번이죠. 연립주택은 이라고 나왔어요. 연립은. 자, 그러면 여기에 660 뭐가 나와야 돼요? 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개층이에요? 4층이에요? 4개층이라고 나와야 돼요. 4층이 아니라 4개층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틀린 데가 또 있어요. 건축 면적이야,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게 35에 나온 거죠. 층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개층이라고 해야 돼. 개층.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잠깐 보죠. 자, 이렇게 있어요. 얘가 5층 건물이에요. 5층 주택이에요. 5층인데 이렇게 5층인데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얘 바닥 면적의 총 합계를 보니까 얘와 얘를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닥 면적의 총 합계가 600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얘는 몇 개층이에요? 4개층을 얘기하는 거죠. 5층이지만 1층은 주거용으로 쓰지 않으니까 이걸 빼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개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개층이죠. 그럼 4개층에 해당되는 건 얘 아니면 얘네, 연립 아니면 다세대네. 그럼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바닥 면적이 하면 600제곱미터래. 그럼 얘의 정체는 뭐다? 다세대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층과 계층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3번 보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너무 중요하죠.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자, 이런 거 단지형 연세가 있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더라. 얘의 특징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거예요. 빠르게 공급해서 서민들 위해서 빠르게 주택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죠. 그럼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기억해 놓고. 자, 14번. 이게 35에 자,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엄청 또 많이 틀리기도 했어요. 한번 보죠. 필지라고 나왔어. 잘 생각해 봐요. 자, 필지는 지적제도의 용어로서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 어찌됐거나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대.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할 때 구분해서 시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대. 자, 필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필지가 아니야. 필지는 뭐가 나와야 돼?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 등기, 등록할 때 단위가 된다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등기, 등록 단위가 없어요. 얘는 필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적법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종류를 구분하죠. 전답, 과수원, 국어 등등의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잖아요. 지목으로 구분해서 등록한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의 정체는 뭐예요?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게 등장했다. 근데 지목을 알아야 되냐? 2차 공부하면 이제 공시법의 지목은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1차만 공부한 사람은 지목을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잠깐 제가 언급은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건 지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필지의 정의가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필지는 뭐가 나와야 돼? 등기, 등록, 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단위, 등록 단위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안 나와서 빠진 거예요. 틀린 거예요. 벌써 시간이 벌써 40분이 확 갔어. 네, 바쁘네요. 자, 테마 4 보죠. 토지의 특성. 자, 토지 특성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자연적 특성 뭐가 있어요? 부부연계,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에 우리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었는데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얘 중요한 특징은 부부연계의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은 경제적 성질이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를 딱 정리해야 되는데 자,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근데 위치의 가변성으로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눈에 보이는 토지장을 만들 수가 없다. 근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의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땅을 만들 수는 없는데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는 있어? 그럴 수 있죠. 매립, 산지, 개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쓸 수 있는 땅을 넓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자연적 특성으로는 물리적인 것이 안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토지양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나왔죠. 그럼 무슨 성? 부증성이라고 나와야죠. 부증성.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이 어렵다. 그러면 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수요자가 경쟁을 해. 그럼 땅값이 어때죠? 올라가겠지. 지가나 지대가 비싸지겠지. 그럼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넓게 이용해야 돼? 집중해서 이용해야 돼? 집중. 이걸 집약적 이용한다 라고 했죠. 집약화가 요구된다. 이건 부증성에 대한 얘기네. 자, 부증성과 부동성에서 글자 하나만 다르니까 출제자가 많이 속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특강이 처음이잖아. 이런 식으로 특강을 한다. 나중에 특강을 하더라도 총정리를 쭉 한번 할 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특강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공부를 하고서 배웠던 것을 여기 특강을 통해서 머릿속에 쭉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는 게 특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었어.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오라 그랬죠. 자, 2번째 보죠. 외부 효과 나왔네. 외부 효과. 그럼 중요한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학교는 가장 중요한 거. 외부 지역에 부인이 있다. 이거 외웠죠? 외부 지역 부인이죠. 자, 이때 부가 뭐예요? 부동성을 얘기하고 부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인접성을 찾고 이때 외부라는 건 뭐다?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이 나오면 이건 부동성 얘기하는 거고, 이 지역은 뭐예요? 지역화, 국지화. 이때 지역화, 국지화의 중요한 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다른을 얘기할 때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외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외부 효과는 부동성. 맞네요. 맞는 얘기고. 자, 세 번째,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모 전제가 안 돼요. 전제로 하지 소모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고, 자, 그 뒤에 소모가 안 된대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고 나왔네. 이거 설명했었어요. 자, 감가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가라고 하는데, 물리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물리적 감가가 뭔가요?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감가 뭐예요?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 파손을 얘기한다. 물리적 감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마모 파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 파손. 마모 파손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우리가 이제 건물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이 좀 급하긴 한데, 가치가 떨어졌대. 이제 가치가 떨어질 때 이런 거예요. 가치가 떨어질 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상가인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영향을 받아서 외부 환경 영향을 받아 같이 떨어지는 건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이게 큰 건물인데 안에 있는 기능이 엘리베이터가 5인승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부의 구성 요소가 뭔가 맞지 않으면 이건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시간 지나서 마모 파손 노후화돼서 감가가 일어나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래서 물리적 감가 나오면 얘는 마모 파손 얘기한다. 별표 쳐놓고, 자, 토지는 마모 파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않는다. 영속성으로 소모도 안 되고 물리적 감가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4번에 보니까, 자, 개별성으로 같은 게 없다, 개별적이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거죠. 얘 별표 배제된다. 자,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완전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개별성 맞는 얘기죠. 자, 5번 보죠. 자, 5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라고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같아야 돼, 다를 수 있어야 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지역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성? 부동성. 외부 지역 부인의 부동성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죠. 부동성. 6번 보죠. 자,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즉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 가격을 형성하겠죠. 근데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고 나오는 건 당연할 거예요. 맞아요. 수요 공급이 같아질 때를 균형, 이때의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슨 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냐라고 할 때, 자,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자,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공급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귀하게 느껴지면서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려는 사람 많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 그래서 얘가 같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무슨 성? 부중성을 얘기하는 거죠.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은 어려워. 만들 수 없어서 귀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 그래. 그래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지 못해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슨 성?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증성. 7번 보죠. 자, 영속성. 중요한 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학개론의 내용이었어요. 이때 소득이득은 뭘 얘기하냐면 임대료 수입을 얘기했었어요.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했고, 자본이득은 뭘 얘기한다? 가치 상승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수입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운영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면서 처분할 때 얻는 수입을 자본 이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영속성 맞고. 자, 8번에 보니까 자, 부중성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기회에서 서로 차지하려 그래요. 그럼 땅값이 올라가겠지. 올라가는 걸 발생이라고 얘기해요. 지대도 높아지고 지가도 높아지는 거 부중성에 의해서 만들지 못해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대 지가가 비싸죠. 그래서 자, 그걸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땅을 차지했으면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인데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중성에 대한 내용 최유효용의 근거가 된다. 맞는 거고. 자, 9번에 보죠. 자, 영속성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이때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미래에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겠네.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영속성이에요. 자, 이때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가치의 정의가 뭘까요? 많이 얘기했어. 가치라는 건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 아니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돈 많이 벌었지만 미래에 돈을 못 벌 거라고 예상된다면 이 토지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미래 수익을 장래 수익을 당겨온 거예요. 언제로 당겨온 거야? 현재로 당겨온 거예요. 미래 수익을 환원한 당겨온 현재 값을 가치라고 정의해요. 그럼 가치는 시점으로 보면 미래 값이야, 현재 값이야? 이거 중요해요. 무슨 값이야? 현재 값이야. 가치는 말이 없어도 그냥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미래 수익이 있어서 당겨온 현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이 보장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가치가 평가될 수 있고 이렇게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직접환원법,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그래서 영속성, 미래 수익, 가치 이건 영속성 관련된 거다.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 10번에 보죠. 중요한 거죠. 정보 나왔어. 정보 수집이 어렵고 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죠. 비공개성. 정보가 숨겨져 있다. 자, 그래서 숨겨져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자, 같은 말로 봐도 돼요. 이때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 정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 개별성.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개별성.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이다.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같은 게 없다 그랬죠. 그럼 다르게 만드는 개별 요인이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예요. 무수히 많아요. 얘와 얘를 다르게 만드는 개별적인 요인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걸 일일이 따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성질들을 다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정보를 알기 어렵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거래할 때 정보를 알려고 비용을 많이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정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물론 한 번 공부하고 이걸 다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지문에서 해석하는 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앞으로 공부가 수월해지는 거니까. 11번 보죠. 자, 부중성으로 자, 이건 자연적 특성이죠. 뭐의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공급이야? 용도적 공급이야? 물리적 공급이야? 물리적이 나와야 돼요. 자, 부중성으로 무슨 공급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나오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나올 때는 언제 나와야 되냐? 이용전환이라고 나왔네요. 이용은 다른 말로 용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용은 용도예요. 용도 전환이 나왔죠. 그러면 용도가 나온 게 뭐야? 뭐가 있어? 자연적 특성은 없고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었잖아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바꿀 수가 있어.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 있는 거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이건 뭐라고 나왔냐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어울리는 거고, 자, 부중성은 만들 수 없다니까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2번 보죠. 자, 용도가 다양하대요. 용도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가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쟁할 수 있어, 없어? 경쟁할 수 있고 라고 나와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여러 용도가 경쟁할 수 있어요. 용도 전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어렵게 한다가 아니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용도는 이용 전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도 전환, 이걸 다른 말로 이용 전환이라고도 우리 출제자가 표현한다. 이용은 용도를 얘기한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용 전환, 용도 전환 가능하다.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13번에 보니까 개별성으로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산정이 쉽냐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사례를 통해서 지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그래? 우리가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야, 너랑 비슷한 녀석이 5억이 거래됐으니까 너도 5억 정도 하지 않겠어? 얘 5억이니까 너도 5억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너무 개별적이다 보니까 비슷한 녀석이 5억에 팔렸다고 너도 5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에 비슷하게 이제 감정평가하는 걸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개별적이다 보니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게 없으니까 사례가 얼마라고 해서 너도 얼마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많이는 못 나갔어, 진도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고, 그럴 줄 알았어. 저도 고민했어요, 사실. 틀린 거 위주로만 할까, 옳은 것만 할까, 전에 했던 건 빼고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차피 하는 거 다 꼼꼼히 하는 게 좋겠다. 자주 봐야 될 거니까. 어차피 오늘 뭐 2시간 반이 좀 넘어가더라도 마무리하고 갈 거니까 5분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